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A Panmunjom si terrà un summit intercoreano al quale prenderanno parte i leader delle due Coree, al popolo coreano. 교황청에서는 북한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교황청과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방금 들었고요. 이어서 평양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의 말 들었습니다.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방북이 성사될 것인지,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주교 측 인터뷰 일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이 제가 강원랜드 수사를 하면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권성도가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할 제가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안미영 검사의 주장은 허위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연 검사의 폭로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강 등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3부에서는 오늘의 국감 풍경,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오이사 해제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평화기차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요? 청래당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에 초청했다. 어제 오늘 이 뉴스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교황의 사회주의 독재국가 방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 민족하위위원회 총무 맡고 계신 이은형 신부님과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 신부입니다. 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그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할 예정이고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도 봐야 될 텐데 교황을 초청하는 이유,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청와대 발표에 많이 놀랐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북한이라는 체제를 잘 알다시피 북한이 어떤 그 종교적 이유로, 사목적인 이유로 교황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미흡하죠. 예.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교황이 갖고 있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전 세계의 어떤 분쟁 지역의 화해를 이루어주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의 어떤 의미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 내지는 북미의 틀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영역 안에서 이 평화 체제를, 또 평화로움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가 부정됐었는데 예. 오히려 교황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든가 혹은 우리도 정상국가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목적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할 텐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교황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교황님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좀 억압돼 있던 부분이 많은 부분 열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교황청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수락할 거로 보이십니까? 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교황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라지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방문이 성사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고 분쟁 지역에 직접 가시기도 하고 하는 분이니까 예. 또 한반도에 대한 또 특별한 애정도 몇 차례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방북하는 것이 아주 안 되는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어떤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죠. 예. 우리 2014년에 교황님을 방문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그 애정 어린 어떤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작년에 한반도 관계가 굉장히 극한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그 한반도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거를 계속 요청을 하셨고 또 국면마다 교황님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예. 또 그에 앞서서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시기마다 거기에 대한 격려 말씀을 해오셨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황님의 어떤 역할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셨을 때 충분히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인권 탄압하는 국가인데 오히려 교황이 방문했었을 때 북한의 그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오히려 중요한 거는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북한의 문호가 개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인권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타의 다른 문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 체제에 좋은 훈풍이 불어올 거다. 신부님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훈풍이 불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든 또 요즘 북미가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북미 양국한테 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압박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겠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북한에도 가톨릭 또 신부님 이렇게 다 존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에는 그 가톨릭 신부는 존재하진 않고요. 대신 그 신자 공동체가 북한에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북한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분단 이전을 본다면 북한 지역, 지금 나뉘어져 있는 북한 지역의 신자 수가 한 5만 명 내외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 본다면 지금도 그 신앙의 기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천주교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평양 장충성당에서 그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나름의 종교 행사는 거행하고 있지만 사제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사제는 없고 다만 성당과 천주교 단체는 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리 천주교 단체하고 교류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북쪽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해왔었고 또 종교 간의 어떤 교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타진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뭐 이 평화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는 향후 어떤 북한의 그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남쪽 천주교회가 더 많이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는데요. 교황청 방문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일반 정상들은 보통 오전에 교황과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오에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이게 교황청의 배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뭐 실제로는 그 교황청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예. 뭐 일반 정상들은 주로 오전에 뭐 짧은 시간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정오 면담을 한다는 거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시기가 교황청에서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그 기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파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그 만남을 통해서 교황님의 그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대화들이 이렇게 충분히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교황이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은과 또 면담을 하겠죠. 아무래도 김정은이 공식 초청하는 거니까. 면담, 예, 1대1 면담을 하게 되면, 교황도 어떤 메시지를 줄 테고, 또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올 텐데, 그 메시지는 남북 평화, 또 전 세계 평화, 이런 화해의 메시지,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화해의 메시지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우리 직전에 사실은 지금 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그에 앞서서 쿠바와 미국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 사실은 처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했던 어떤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찌 보면 북한에서도 많은 부분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맡고 계신 이은영 신부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7일 발생한 고향 조유소 화재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인 그 경찰이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이 반려해서 풀려났죠? 네, 긴급 체포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죠. 그런데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는 건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예. 경찰이 못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이거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청구조차 안 한 거고요. 예. 이제 48시간 동안만 이제 제한할 수 있거든요.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예.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은 중실화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검찰은 그렇게 안 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실화죄로 이렇게 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볼 때는 글쎄 이거 좀 뭔가 경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실화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의 그런 실화죄라고 한다면 이게 법정형이 그 징역이나 금고가 없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벌금형에만 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데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뭐 도주의 염려, 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잘못이 있으면 뭐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열면 됩니다. 그럼 중실화와 실화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일부러 불을 내면 방화죠. 예. 실수로 불이 나면 실화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실화 중에서도 과실이 실화가 이제 과실로 불낸 거잖아요. 그 실수의 정도, 과실의 정도가 중하면 좀 무거우면 중실화죄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고의로 한 그 방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어야만 중실화죄가 돼요. 이번에 그냥 풍등 떨어져 있는 풍등 날렸고 그게 거기로 갈 줄도 몰랐고 그걸 어떻게 중실화로 하냐 이게 검찰 생각인 거죠. 네, 실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잘못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실화지 정말 중실화냐? 중실화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도 이거 스리랑카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이런 그렇습니다. 여론이 많다고요? 네, 청와대 청원이 한 어제 계속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한 50여 건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70%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뭐 이런 오히려 저유소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여준 계기가 됐지 이 한 사람한테 이걸 덮어씌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온정적인 글이 굉장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 처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했다고 그러죠? 하는데. 동남풍을 구독해라. 네, 동남풍 맞나요? 네. 예.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겁니까? 이분은? 아직 재판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으로 가니까요. 어쨌든 기소는 할 거 아니에요.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아직 안 한 거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또 진행한 다음에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검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 그 스리랑카인 기소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죠. 재판 어떻게 나올지. 벌금형이 가장 유력하다니 그것도 지켜보고. 그냥 단순 실하면은 벌금형밖에 없어요. 예. 다만 이 풍등 하나로 그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저유소가 폭발했다? 그럼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이 탱크 밖에서 불이 났는데 18분 동안은 그 직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거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탱크 안에 그 안에서 온도 감지기는 있지만 탱크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감지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CCTV가 이 화재 현장 주변으로 45개가 있었는데 이 CCTV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불 주위에 사람 주위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쉽게 탈 수 있는 탱크 주변에 잔디밭이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저장하는 저유소가 몇 군데 되는데 잔디밭은 여기만 있다고요? 예, 다른 곳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또 잔디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만 잔디가 있냐 물어봤더니 관계자가 전 모르겠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누가 지을 때 맨 처음에 그렇게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졌고 잔디밭에서 불씨가 시작됐고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스팔트였으면 그냥 자연 소멸했겠지 불이. 네,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은 이 스리랑카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화재 예방이나 감시를 소홀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에 또 기관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업무 매뉴얼들이 있을 거거든요. 업무 지침 규정들이 그런 규정들을 다 준수했는지 여부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하는 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부에 그런 그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냥 그걸 위반해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건지 여부도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그 저유소뿐 아니라 다른 저유소도 지금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불씨가 들어갈수록 추정되는 곳이 유증기 환기구입니다. 근데 그 환기구에는 인화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 방지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이 붙지 않도록 방지하는 망인데 그 불씨가 들어오면 사실 곧바로 꺼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불이 붙고 폭발했다라는 거는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요. 또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또 지금 또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안미연 검사 폭로를 했었죠. 자, 먼저 우리 기자님이 쟁점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미연 검사가 올해 2월에 방송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상관에게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4월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순환 총장을 만난 그 다음날 수사를 조기 종결해라. 빨리 끝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 압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해 5월에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의 소환 계획을 밝히니까 이 현재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을 했고 또 권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이 대검 반부패부에 왜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느냐라고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라는 걸 문제 제기했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담당 검사가 나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재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검찰 단계에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예, 불기소 처분. 네. 네, 혐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네. 결정이 나왔을까요?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거를 증명할 만한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안미연 검사의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그게 바로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런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예. 근데 최근 재판 이렇게 보니까요. 직권남용죄는 다 그냥 무죄네요. 아니 직권남용이 원래 엄격해요.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모든 재판에 직권남용은 다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개를 볼 때 사법 역사를 볼 때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많지 않고요. 왜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왜냐하면 뭐든지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게 능사는 아닌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했네라고 해서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형식적으로는 정말 그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에 속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걸 엄격한 요건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명박, 최경환, 김기춘 다 지금 직권남용 무죄 난 거죠? 김기춘은 유죄도 나왔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재판도 무죄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직권남용밖에 혐의가 없으니까. 그런 음모론이 있죠. 제가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네. 음모론은 아니고요. 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자꾸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은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안미연 검사를 포함한 그 젊은 검사들, 소위 말하는 소장파 검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안미연 검사가 지금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라는 연막으로 이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 받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부를 주지 않을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그 임은정 부장검사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사실 이런 사건을 오히려 예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었던 그 반부패 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영전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미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았겠냐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검찰이 살릴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를 독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외부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지가 오래됐고요. 또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단했는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것도 제시한 바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그 안미연 검사에게 그 외압을 행사했다고 그 의혹이 제기된 그런 그 상급자들입니다. 그 직무 행위의 그 목적이 뭐냐, 또 그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느냐, 또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런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추상적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사실은 참 인정되기 어려운, 요건이 참 까다로운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편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이게 검찰이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했었지만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뇌부의 잘못을 그것을 파헤칠 수 있을까라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도입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초반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후에 좀 흐지부지 된 거죠. 아까 소장파 검사들이
불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안명 검사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요? 예, 어떤 거요?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그런 공명심을 앞세운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 법을 다루는 검사가 같이 움직여준 꼴이라면서 이 안미안 검사도 스스로 발언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뭐 당시에 기자회견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좀 내부 반론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권선동 의원이 이 안미안 검사에 대해서 뭐 인사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급도 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번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했지만 뭐 의도가 불순하다.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것도 또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역사상 초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네. 뭐 검사 동일체 원칙도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없어졌죠. 예. 뭐 말만 그렇죠. 네. 예. 말은 이미 옛날에 없어졌죠. 하여튼 그런데 안미안 검사가 과연 이런 결과가 나서 검찰 조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결론은 사표를 쓸 것이다. 못 버틸 것이다. 이런 거. 이문정 부장검사도 그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대해서 뭐 그 윗분들이 보기엔 항명을 했을 때 그걸 견디기가 스스로 되게 힘들었다. 그런 시각이죠.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견디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미안 검사도 그 조직 안에서 뭐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런 일을 다시 겪었을 때 거기서 제대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국민들이 더 바라는 일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외압을 직접 거론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 안미안 검사가 조직 내에서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큰 우려를 갖게 만드는 점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이제 조직 내에서 본인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나는 정말 떳떳하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정말 외압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발했을 뿐이다. 문제 제기했을 뿐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마포구 마포대로님, 힘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관대하다. JSIN님, 우리나라 법 10,000명의 그것만 평등하고 나머지는 이연령 비연령. 샤방가이님, 연고 손소 변호사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항고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 재정신청까지도 할 수 있고. 재정신청? 네. 그런데 그게 그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찰 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외부의 그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이게 과연 뒤집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재판부에다가 당신들이 직접 봐달라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죠. 재판할 수 있을 없이. 그렇죠. 일단 그 검찰이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잘못됐네요. 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그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재판이 할 수 있는. 네, 기소를 하게 되고 기소하면 재판.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건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 진행 네, 이미 기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12년 11월부터 이제 2013년 4월까지죠. 예, 그 5개월 동안에 그 강원랜드에 그 권선동 의원실에 있었던 그 인턴 비서를 비롯해서 11명을 부정 채용 시킨 혐의로 이거는 그 외압과 별개예요. 그렇죠. 별개고 이거는 이미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이미 그 공판 준비 기일도 진행된 바 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압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과 별개로 권성동 의원 등이 부정하게 이렇게 업무 방해, 강원랜드 측의 그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 한편으로 그 최근에 그 최경환 전 의원이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채용 요청해갖고 청탁해서 했던 그 비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 무죄가 지금 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중진공 이사장이 거의 뭐 자백하다시피 그렇게 언지를 듣고 내가 채용을 조정했다라고 이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났다는 걸 보면서 무죄가 났다라는 걸 보면서 이 강원랜드 사건도 약간 전 당연히 유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물음표가 좀 들더라고요. 지켜보죠. 근데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상당히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그쵸, 피해를 입었고 네. 그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검사의 그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권성동 의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명인데 또 염동열 의원은 무려 39명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자면은 굉장히 정말 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요. 하나 더 해보죠. 문체부가 지난달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이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시위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인들, 그 해당 부처에 대해서는 지난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소속 공무원은 그 5명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했었습니다. 이 당시에서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는 문체부의 산하기관 그 10곳에 이제 문제 제기했었던 책임 규명 이행 조치도 흐지부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당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는 산하기관 10곳에 총 56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권고를 끝난 상태 기관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6곳 중에서도 실제로 징계 권고 목록에 올라온 사람 13명이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지금 시각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한 영진이 과거사 특위의 진행 경과가 보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 금요일 고정 멤버죠. 남태우 씨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 중이라고 방금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네.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직접 알려왔어요. 그래요? 네. 영진이 하니까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징계가 아예 지금 그 마무리가 안 된 곳이 꽤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진이거든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예. 무려 14명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위도 그렇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공소에도 시효가 있잖아요. 예. 범죄 종료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못 합니다. 공소 제기 못 합니다. 또 채권엔 또 소멸시효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채권이 또 소멸합니다. 징계에도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좀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도정환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 장관이 됐을 때는 조직 보호를 아무래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우선시하다 보니까는 그 예술인들의 상처 회복은 좀 더 뒷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모든 개별 기관의 징계를 장관이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의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에 파산까지 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남태호 씨가 참석했다고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유명인사들. 네. 그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집중되고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남태호 씨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3관왕에 올랐습니다만은 네. 아무런 관심도 갖추지 못한 분들은 2차적으로 또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굉장히 좀 유명하게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과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 때문에 대중들이 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어떤 연예 활동이나 그 문화예술 활동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수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위 공무원들은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명분도 없고 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위 공무원들은 처벌하더라도 하위 공무원들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 군사 정권 시절에 안기부의 고문을 지시받아서 직접 그 고문 행위를 한 경찰이나 안기부의 그 하위 그 공무원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핑계일 뿐이다. 네, 그런데 강요된 행위니까 난 처벌 안 됩니다. 처벌 대상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형법에서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그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일부 그런 그 직원들 공무원들은 분연히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조직 내에서 핍박받고 결국은 조직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그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뭐 시켰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똑같은 일은 재발합니다. 이 지금 산하기관들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는 결과적으로 그 본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그 자체에서도 그 주의 결과가 12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서도 저렇게 주의로 그냥 끝내는데 이 산하기관들이 뭐 우리가 할 거 있나라는 이런 의식도 사실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논란 금요일에 우리 현장 다녀온 피해자 남태호 씨에게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돌아옵니다.